자,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자, 여러분들, 박정희 장기 독재를 하던 그 박정희 정부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인해서 이게 막을 내리게 된 다음에, 새로운 군부가 어떻게 보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병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걸 12.12 사태라고 하는데, 이 12.12 사태가 있고 나서 또 시민들도 민주화의 요구를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1980년 5월 15일에는 서울에서 신군부 퇴진과 유신 세력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위가 있었는데, 신군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1980년 5월 18일에 계엄 철회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시위의 배경에는 이 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던 당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과,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부산 마산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던 김영삼, 이런 분들이 전부 이런 어떻게 보면 탄압을 당하거든요. 가택연금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탄압을 받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이게 진행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헬리콥터를 통해서 이게 그 시위대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격을 가한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런 폭력적인 진압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했다라면 참 괜찮았겠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어쨌든 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폭력을 맞닥뜨렸을 땐 똑같이 다 폭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엄군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비군 어떻게 보면 훈련을 위해서 모아놓은 여러 가지 군사 물자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이렇게 탈취해서 같이 이렇게 진압군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계엄군도 많이 죽고,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은 이런 일반 시민들이 이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민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청을 점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잠깐의 이런 계엄군을 광주 시에서 밖으로 몰아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엄군은 이 광주를 이렇게 고립시키고요. 그리고 더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도청으로 진격해서 이 시민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의 이런 밑거름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기타 주변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980년에 있었던 이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은 2011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도 한 번쯤은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배웠죠? 어떤 선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선거예요, 여러분들? 간접선거예요, 여러분들. 간접선거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자,
여러 번 대통령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는 나는 달라라고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7년 단임제 대통령을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선거로 됐고, 거기서 나오는 그 간접선거와 이 7년 단임제라고 해서 이렇게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듬해 이 헌법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2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즉 이게 유신헌법을 통해서 당선이 한 번 됐었고요. 당선 1. 그리고 두 번째, 헌법 고친 다음에 이듬해에 전두환은 이 헌법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이 당선된 것. 즉, 두 번째 당선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당선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11대, 12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언론사를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검열하죠. 뉴스를 사전에 검열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요. 그리고 이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책과 더불어서 유화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풀어준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옥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담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양안 통행금지 해제, 교복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등 여러 가지 사회 유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때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서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름으로 그린 그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 단원에서 처음 배웠던 이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은 선거로 뽑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된 지는 1988년, 즉 13대 대통령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역사가 그래도 나름 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유화 정책에서는 화목함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부드러운 정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잠깐 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다시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는 이 개헌을 거부하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거를 호헌 조치다.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호헌 조치를 하게 되고, 여기서의 헌법은 어떤 헌법이에요?
이 동그라미 2번, 위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당선됐던 그 헌법을 나는 계속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6월부터는 민주화 이 시위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이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고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1987년 말에 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 노태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정부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이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네.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4.13 후원. 네. 4월 13일 날 요 일이 있었고요. 이 4.13 후원 조치 이후에 6월 항쟁이 발생을 했고요. 이 6월 항쟁 때문에 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이거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민주항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압하려고 했는데 계엄령을 내리고 이 전두환 정부가 추진했던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알아주시고 당시 대통령 선거 절차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소술해보자. 핵심은 뭐냐면 그거예요. 일단 간접선거 방식이고요. 이 간접선거 방식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투표하러 들어오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군부에서 계속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은 바뀌지만 군인 출신의 사람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군부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였고 이게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두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 저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민주주의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요. 그리고 북방 외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가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계열들과 그리고 1991년에는 이게 1991년이에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민간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고요. 그래서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요 두 대통령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도 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외환위기라고 하는 IMF죠.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조금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구치를 이룬 때가 바로 이제 98년에 수립된 김대중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기업 구조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초로 정상회담도 성사시켰고, 이 최초의 이런 그 평화를 위한 노력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그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거사 정리 사업도 추진하고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추가될 내용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나 또 이런 것들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명박 정부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장 경제,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했고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조선 총독부가 철거된 시기가 바로 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조선 총독부 건물은 다 철거가 되고 요 위에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8월 15일 날 이걸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중문화의 발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과, 그래서 지금까지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었다면 각각 정부들의 그런 이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딱 보자마자 경제 성장에서 왜 이승만 정부는 왜 안 나오나요? 이승만 정부에서는 원조 경제였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경공업 중심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죠.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는 철강, 화학, 전자 등 중화학공업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폭발적인 이런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설비 투자와 두 차례의 석유 파동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이 경제 위기가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정부의 그 붕괴와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이제 1980년대가 되는 거죠. 1980년대 그 전두환 정부는 이 3저 호황, 여기서 보게 되면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요 세 가지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 밑거름이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표로 보면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의 현재. 그래서 핵심은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했고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 대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1997년에는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만한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낭비를 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 팔아서 돈을 많이 그러니까 흑자를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입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
그 재료들이 비싸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적자 폭이 커졌고 환율이 오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외환 위기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IMF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됐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산업 구조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의 유치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IMF의 조기 상황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대량 해고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FTA 자유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 여기서의 최근은 이 교과서가 쓰여야 될 때예요. 지금은 이 자동차 조선 부분은 많은 그런 중국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에게 많이 주도권이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반도체나 LCD 등 대부분 이런 첨단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됐다? 이촌향도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왔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인프라들이 깔리게 돼서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들이 편리해졌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그래서 농촌 근대화 운동이죠. 박정희 정부의.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1970년에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하기도 했다. 그만큼 안 지켜져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세계화 이런 자본 축적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동 문제의 핵심은 근로조건을 뭐 비교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넘어가 보도록 그래서 요즘에는 이때 당시에는 한 달에 이틀 휴식이었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근무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지금은 주당 40시간이지만 그래서 주당 40시간이지만 이때 당시에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는데 지금은 주당 40시간이고 최저시급이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주 5일이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나타난 긍정적 측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됐죠. 근데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이걸 도농 격차라 그러는데 이게 심화되고 또 빈부 격차도 계속 심화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환경 파괴 등들도 환경 문제도 생겨났다.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제교류의 확대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국제협력 중에서는 그 우리가 그 APEC이나 이런 G20에 포함돼서 활동을 했고 UN 활동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국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잠깐 빨리 한번 해보면 내각은 추진 못했어요. 계획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하자 80년에 일어난 게 아니라 87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맞는 내용이고요. 급속한 산업화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거 한번 매칭을 해보면 리을, 그다음에 뭐죠? 니은, 그리고 미음이고, 그리고 전두환 정부는 디귿, 이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기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비읍, 시옷이 김영삼 정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